안 돼, 벌써 멘탈이 흔들리셨어. 아,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라이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꼼꼼히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네요. 카메거즈님, 침착해, 침착해 해주시고, 서준님, 들려요, 들립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작할 때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 휴.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1만이 되었는가, 채널 지표 구경하기라는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달에 2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 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분이나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못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 준비를 해봤고요. 얼굴 빨개지는 느낌. 그리고 보내주신 Q&A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즉석 질문 답변을 4번으로 넣어놓기는 했는데, 아마도 바로바로 현장에서 질문을 주시면 즉석으로 말 그대로 진행을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이제 빠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채널 지표 너무 궁금하다. 1만 축하드립니다. 눈물의 왕 김지영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채널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한 1월쯤부터 영상을 제대로 올렸었던 것 같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구독자 수치가 그냥 쭈루루루 계속 고만고만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8월쯤 됐을 때 터진 영상이 한 개가 나왔어요. 세계 1위 예술가가 재산을 축적한 방법, 존 커린이라고 하는 예술가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였었는데, 존 커린이라는 예술가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요즘 같은 현대미술처럼 장르가 다각화되는 시기에 오로지 페인팅 외길만 걸어서, 그것도 상당히 아카데믹하고 전통적인 느낌의 페인팅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필시 흥미로워할 거다라는 생각에 컨텐츠로 만들었고, 예상대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던 콘텐츠였습니다. 새로 띄운 창의 화면에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요 방송 시스템이 제가 좀 낯설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었네요. 라이브 초보 놀리는 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아니, 얘기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야 지표가 나와서 다시 말씀을 간략히 드려보자면, 7개월 정도 됐을 때는 계속 고만고만하다가 8월 달이 딱 됐을 때 이 존 커린 영상이 터지면서, 어머, 미술탐닉님이 3만원 후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빨개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7개월 차 때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서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 구독자도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잔잔히 늘다가 12월 경에 또 컨텐츠 하나가 터집니다. 풍성계 영상이 잘 돼가지고 또 한 번 구독자가 대폭 늘었었고, 이때까지도 근데 구독자가 10,000명이 안 됐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10,000명을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됐었고, 그리고 또 계속 잔잔하게 구독자가 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때 제가 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댓글이 달렸다라고 알람이 떠서 확인을 해보니 1만 구독자 추천 축하드려요 라고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잉? 나 1만 됐나? 하고서 들어가 보니까 1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1만이 돼서 이 미술이라고 하는, 특히나 제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조금 진입장벽도 있고 난이도도 있는 컨텐츠를 다루는데 1만 구독자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의문이 됐던 게, 1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계기가 최근에 구독자가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떤 영상 때문에 확 는 건지 지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샤라웃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었으나 어쨌든
어떤 알 수 없는 흐름으로 일반이 됐습니다. 제프쿤스 영상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도쿄미술관 소개 영상 여러 번 보고 여행 리스트에 담아놨어요. 꼭 가보려고요. 맞아요. 도쿄미술관 소개 콘텐츠도 정말 잘 됐어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 지속 시간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조회수가 놀라운 게 지금도 계속 늘어요. 꾸준히 막 일주일에 100뷰, 200뷰씩 계속 조회수가 찍혀가지고 일본 여행을 정말 많이 가시는구나, 그리고 도쿄 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이 컨텐츠 만들고 나서 좋은 도쿄 미술관을 더 많이 알게 돼서 한번 잘 팔리는 거 하나 더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도라님이 정원님 단독 라디오 듣는 기분, 양희준님이 이정호의 미술연구소 방송, 블루서머님이 저는 영상보다는 목돈연구소 통해서 알게 되고 구독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SBS 라디오 유튜브 보신 분들이 정훈님 예쁘셔서 구독한 듯요. 길번님이 널리한 문화예술 구독자가 넘은 것도 이유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널리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저의 오랜 전 직장인데요. 이곳인데 널리한 문화예술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 초기 멤버로 같이 일하면서 컨텐츠 에디터로서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여전히 구독 중이고 영상 종종 재밌게 봅니다. 이것도 조금 보다가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뭐 널리문의 구독자가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퇴사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의 지표를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안녕하세요. 널리한 문화예술 때부터 잘 봤습니다. 책 언제 나오나요? 책은 아마 빠르면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올해 9월 프리즈 아트페어 전, 혹은 늦어도 올해 연말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쓰고 있는데 책이라는 게 정말 고된 작업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에게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 지표 구경하기를 간략하게 마쳤으니까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이유와 자기소개인데요. 제가 한 달에 2편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YSL님이 뒤편에 있는 실버 버튼은 어느 채널에서 받은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실버 버튼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널리한 문화예술에 있을 때 받았던 실버 버튼을 회사에서 저한테 주셔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저의 프로필 링크인데요. 이렇게 쭉 널리한 문화예술에서 일했었던 것과 퇴사하고 나서 만든 BP라고 하는 저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렇게 뭐 예술가의 셀프 브랜딩이라든지 현대미술 이슈, 뉴스들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미술시장 컬렉팅 팁, 제가 퇴사했을 22년도 당시 이제 팬데믹 여파로 미술시장이 상당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고 컬렉팅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때라 컬렉팅 팁에 대한 것도 따로 정리를 해뒀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시장 흐름이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미술시장 규모 자체도 많이 작아졌고 작품을 구매하시는 컬렉터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늘 목돈연구소에서도 아트페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아트페어를 보면 작품 판매액보다 티켓 판매액이 오히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컬렉팅 시장이 많이 거품이 빠졌다 혹은 사그라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전개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업 기업 및 재단 이런 게 적혀져 있고요. 강연도 종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뭐 SBS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라디오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돈연구소의 패널로 하고 있고, 뭐 예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요. GS 트로핏에서 GS에서 만든 여행 플랫폼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도쿄미술관 관련해서 미덕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강연도 진행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개막식에 사회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고 모더레이팅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인터뷰들. 카멜가즈님 또 10,000원 도내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혜준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어요. 지역별 아트페어 이야기 맞아요. 한 8, 9곳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준님이 정우님 강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하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려봤고요. 다시 목차로 돌아오면 보내주신 Q&A에 대한 답변을 드디어 드려볼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저의 인스타그램과
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내주신 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쟁이 정우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목표, 마음과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겪은 오늘의 목표, 마음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꽤 오래 전입니다. 2017년도였었고, 근데 저 지금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조금만 뒤로 갈까요? 2017년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뮤슨트라고 하는 뮤지컬 채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4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한국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에 대한 해설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뮤슨트 채널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 국내에서 뮤지컬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 정보의 격차를 좀 내가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콘텐츠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전히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취미의 느낌이었고 뮤슨트 때는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사업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비전의 실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나 마음의 차이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겁게 향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미술 감상평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나요? 일반 글쓰기랑 다른 것 같아서요. 뭔가 더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바꾸서 미술 감상평이 아니라 약간 미술 비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미술관에 갔을 때 전시 서문 같은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오랜 미술사의 역사를 되짚어봤을 때 상당히 아카데믹한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비평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술계 종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일례로 뭐 조금 보여드리면 인터내셔널 아트 잉글리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단어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뭐 보그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전문 용어들 많이 섞어 쓰고 감각적인 느낌의 단어들 이용해서 쓰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술 비평의 용어들도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너무 아카데믹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인터내셔널 아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확실히 비평은 여전히 아카데믹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걸어왔던, 그러면서 새겨진 어떤 흉터나 흔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의 영향력이나 기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눈에 띄는 비평가라든지 과거에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비평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으면서 비평이 오히려 딱 각 잡고 이루어지기보다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비평의 모습도 예술이 발전해오면서 달라진 것처럼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비평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찾아보면 재미난 비평도 되게 많고요. 흥미로운 비평을 제시하는, 비평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주님, 그럼 요즘 스타 비평가는 없을까요? 영화계 이동진 평론가 같은 분. 그럼에도 스타 비평가로 꼽히는 인물들이 몇몇 해외에는 있죠. 뭐 제리 살츠라든지, 그리고 작가이기는 하지만 비평에 대해서 조금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그레이슨 페리 같은 인물들도 있고, 여전히 비평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과거만큼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다채로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주님, 만명 라이브 방송 축하드리며 좀 어려웠던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주시오. 미린이 올림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란이라고 했어. 미린이 올림, 저와 같이 미술 청소년으로 나아가시죠. 프리드로 디사이님, 시청자도 점점 늘어가네. 81분이 시청 중이시네요. 모크샤님, 다른 추천하는 미술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미술 유튜브 채널을 국내 거를 안 봤었어요. 이거 조금 파격 선언일 수도 있는데 국내 미술 유튜브 채널을 작년까지는 하나도 안 봤었고 해외 미술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좋은 국내 미술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정호철 도슨트님도 유튜브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신 이서준 도슨트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술 채널은 아닌데 저는 그분도 재밌게 봐요. 춤코의 철학.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철학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4만 명이에요. 전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그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채널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 창 보이지 않아요? 화면 전환.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채널이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채널을 보고서 조금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구독 중이시라고.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철학도 미학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되는 부분들도 많고 흥미롭게 잘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미술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채널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요즘 생각하는 예술신의 트렌드 베스트 5. 앞으로 눈여겨보시는 작가님이 계시다면 국내, 해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거 질문을 받아보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 전후로 미술 작품 소비되고 있는 미술 시장에서든 미술관에서든 소비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팝스러운 일러스트스러운 작품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전시 진행하고 있는 작가님도 그렇고 이곳이 일러스트인가 페인팅인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그래픽적인 느낌의 회화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작품들의 또 특징을 찾아보자면 캐릭터가 꼭 하나씩 들어있고요. 색채감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아트페어와 미술관에서 선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확실히 분명하게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둘째로는 오늘 라디오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아트페어처럼 미술품 소비시장 옥션이 됐든 아트페어가 됐든 1차 시장, 갤러리 구매가 됐든 흐름을 살펴보면 구매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감상시장은 또 빠르게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경기 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품을 구매하는 어떤 니즈보다 감상하고 조예를 쌓고 나만의 취향을 만드는 니즈가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한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매체의 경계가 회화의 매체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리지널 페인팅이라든지 오리지널한 조각작품, 전통적인 조각작품, 전통적인 페인팅 작품 이런 것들보다는 회화이지만 조각적인 특성을 띈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애플의 CEO인 팀 쿡님이 엄청난 아트 컬렉터인 거 혹시 아시나요? 아트 컬렉터이신데 팀 쿡이 주로 컬렉팅하는 미술 작품들이 전형적인 회화 작품이 아니라 조각적인 특징을 띤 회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컬렉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예술 장르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흐려지고 혹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졸브되는 작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류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객 참여 예술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관객을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작품들은 너무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부쩍 그런 작품들을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곳들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신세계 갤러리에서 작년에 전시를 했었던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라는 작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싶은데 근데 10시 반이 됐네요. 그치만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어쨌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를 신세계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던 모습이고요. 이런 식의 탁구대를 미술관에 놓는 작품이라든지 미술관에서 식사를 하는 작품이라든지 하는 독특한 작품을 많이 선보이는데 티라바니자의 대표 작품은 팟타이라는 작품이에요. 연장 드가자, 연장 근무. 아, 좋습니다. 팀쿡 같은 거물들이 작품을 보고 느끼거나 이해한 감상들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요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팀쿡이 구매한 작품. 호랭님 3만원.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느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미술의 문외한이라 어렵지만 1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티라바니자 작품은 조금 쉽습니다. 티라바니자 같은 경우에 팟타이라는 작품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1997년도 작품이었고 이때 당시에 티라바니자가 이렇게 미술관에서 팟타이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서 관객한테 줘요. 그럼 관객은 이렇게 미술관에 있는 공간에서 먹으면 됩니다. 티라바니자의 작품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그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티라바니자 작품을 보면 관객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동안에는 미술관에서 작품과 관객의 1대1 관계만 있었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과 관객의 관계, 관객과 관객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객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관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관계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제가 콘텐츠로도 요거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뜨는구나. 요 컨텐츠에서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작년 제주 비엔날레에서 티라바니자 작품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반갑네요. 맞아요. 국내에서도 결코 낯선 작가가 아닙니다. 티라바니자. 그리고 이 질문 또 마저 해야죠. 또 너무 많이 넘어왔는데 눈여겨보는 작가 그리고 앞서서 팀쿡이 구매했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까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공칸이라고 하는 작가를 좀 저는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공칸 작가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회화이지만 조각적인 특성을 지닌 그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페인팅인데 여기가 조각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면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입체적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지금도 보면 볼륨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화 작품이지만 조각적인 특성을 띠거나 조각 작품이지만 회화적인 특성을 띠거나 뭐 조각 작품이지만 사진의 특성을 띠거나 하는 전통적인 예술 매체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섞이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팀쿡이 구매한 작가가 이분이기도 해요. YSL님, 뮤지컬 채널도 하셨으면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요? 미술 전공이시면 미술사나 미술 비평을 전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과 전공을 했습니다. 서양화과 졸업을 했어요. 양희준님, 부산 비엔날레 올해는 더 기대되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 계시군요. 부산도 너무 좋은 미술 공간과 미술관도 많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작년에 저는 바다미술제를 갔었어요. 뮤지컬과 미술은 다른 분야인데 팔방미인이시네요. 뮤지컬은 팬으로서 되게 좋아했던 거고 미술은 전공으로서 애증을 가지고 팠던 게 있습니다. 성수님,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입문서 추천 부탁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책 추천 컨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 채널에 가보시면 최근에 취향 따라 골라보는 미술 도서 4권 추천 요거를 해두기도 했고 또 제 재생 목록에도 책 추천이 있어요. 이렇게 해뒀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올해 9월에 제 책이 나올 것 같으니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XX님, 전문성과 전달력을 같이 갖추기가 어려운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기준을 제공해주시는 분이어서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사진 속 착장 예쁩니다. 자켓 정보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옷이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리움미술관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고 사실 여기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게 비싼 게 하나도 없어요. 외투, 자켓은 자라. 이 안에 있는 거는 오픈 프로덕트 였던 것 같고 이 가방은 쿠론 30만원대, 이 자켓이 한 10만원대도 안 할 거고 티셔츠도 한 3만원대, 청바지 캘빈 클라인
이거 그래도 한 8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를 정하게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이런 식으로 쫙 해놔요. 요거는 아마 다시 보기가 올라가면 제가 블러 처리를 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쭉 아이템을 리스트업 해놓습니다. 여기는 23년도에 올라갔던 컨텐츠들을 자료조사하고 대본을 쓰고 했던 거였고, 이 24년도 지금 1만 기념 Q&A 라이브 여기 있고 이 밑에 잔뜩 이렇게 있잖아요. 리스트업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크게 뭐 막 전략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뭐 그래도 지금 이제 뭉크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5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뭉크의 절규 이런 것도 넣어놓고,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관객 참여형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행위예술은 왜 예술인 걸까? 예술사진은 왜 비쌀까? 최근에 올렸던 거. 그리고 설치미술은 왜 예술이 됐을까? 라든지 콜라주 작업은 순수예술일까? 요런 것들, 요런 재미난 아이템 바구니를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콘텐츠들 찾아보기도 하고. 카메거즈님, 리스트업은 많으나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윤태성님, 올라퍼 엘리아슨이나 세실리 브라운 얘기 듣고 싶나요? 올라퍼 엘리아슨은 저도 컨텐츠로 너무 다루고 싶고 너무 좋아하고 잘 공부를 많이 한 작가인데, 엘리아슨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늘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 거 마무리되면은 컨텐츠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 좀 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궁금해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밝고 명랑하고 좋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냥 합니다. 그 김연아님이 예전에 인터뷰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참 이렇게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러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더니 김연아님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조금 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진입장벽이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신저로서 루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주는 메시지라든지 응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 큰 힘이고 원동력이 돼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니니님, 많은 미술 서주 중에서 왜 현대미술을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현대미술 콘텐츠를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미술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현대미술 콘텐츠는 관객의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카데믹한 예술 작품들, 전통적인 예술 작품들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비평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던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을 감상하고 소비해야 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술사 책이 그렇게 두꺼운 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대미술 작품은 조금 더 관객의 해석이라든지 감상이 더 열려있는 것 같다고 많이 느꼈어요. 무제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작가들이 작품 제목을 안 정해두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는 관객의 이입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대미술의 매력은 감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현대미술이 굉장히 시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념미술 작품들 보면 정말 단순한 하나의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놓고 그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예술의 연장선들이 현대미술에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서 현대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획은 며칠 정도 하세요? 기획은 이것도 다 콘텐츠마다 다릅니다. 하루 만에 뚝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3-4달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미술 향유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공간이 중요해지면서 집마다 텅 빈 벽에 미술 작품 하나씩 걸려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경향성을 본다면 누구나 한 명쯤 최애 예술가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정말 취향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관계예술이 요즘 부각되는 건 요즘 관객의 존재감 자체가 예전보다 커졌다고 보기 때문일지요. 아니면 원래 예술이 관객이 직접 참여할 때 더 감동이 커질 수 있기에 그런 것일지요. 관계예술의 최근 이제 대두되는 어떤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사실 가장 큰 것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죠.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그리고 격리 상태를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고 온라인과 언택트에 대한 개념들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여파가 흉터처럼 지금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관계미술 작품이 대두될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웹캠에서 색온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야 할 듯?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빠르게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용히 응원하는 조금 오래된 팬이에요. 문화예술 쪽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문화예술 쪽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디가 됐든 회사에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전공이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한번 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간접 경험을 쌓고 책을 또 많이 소화를 하시면서 더 간접적인 경험도 쌓고 하면서 그 이후에 다음 스텝 밟아가시면서 조언을 구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YSL님 혹시 터보832 채널도 아시나요? 압니다.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채널인지 압니다. 가끔 봤었어요. 터보832는 솔직하긴 한데 너무 급하고 즉흥으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 채널 특성상 그럴 수 있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드디어 준용님 질문 나왔네요. 축하드리며 어떤 작가를 좋아하며 어떤 작품이 취향이며 어떤 수준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국내 미술계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에디터님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작품의 난이도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과 관련된 비평이라든지 텍스트를 많이 봐왔던 사람으로서 어려운 작품들, 개념적인 작품들도 굉장히 즐겁게 감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건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예쁜 작품들 좋아합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매력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최근에 조금 그런 두 가지 점을 다 충족했던 작가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필립 파레노가 저한테는 좀 최근에 발견한 개념적으로 미적으로 제 취향 안에 들어온 작가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리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면 상당한 실력과 미술적인 어떤 논리구조를 갖춘 작가이니까 리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처음 그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랑 작가에 대한 설명을 접하고 다시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카메가즈님 가려놓고 어느 분 질문인지 말해버렸다. 아이고 그러게요. 아차차. 어쨌든 필립 파레노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첫 번째 전시장에는 전시 작가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QR을 찍고서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저는 필립 파레노를 이번에 예전에 했던 눈사람 작품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세히 그 작가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채로 감상을 해보자. 이 역시 즐거운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비엔날레에 있는 작품들의 미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느낌. 비엔날레라고 하는 행사는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구적이고 아방가르드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보다 개념적으로 신선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지는데 그런 곳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중에 미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예술가가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작품을 만든 느낌이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둔 작품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이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야기를
미리 알아보고 오지 않으면은 관객이 이미 충분히 작품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있는 작품이었네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요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획이고 구조다라고 느껴서 좀 흥미롭게 느꼈었습니다. 필립 파레노 전시는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좀 껌껌하기도 하고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 이렇게 올해 유튜브 라방 보기가 처음이네. 11시. 그러면 질문은 이제 여기 있는 게 답니다. 보내주신 사전 질문은 제가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목차를 다시 보면 보내주신 Q&A까지 이렇게 다 했고 즉석 질문 답변과 마무리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고흐 대 모네 대 클림트. 저는 클림트를 더 좋아합니다.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도 클림트가 인물화와 풍경화 두 가지를 그렸었는데 저는 풍경화를 조금 더 좋아하고 클림트가 휴가지에서 그렸던 그 풍경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흐나 모네, 클림트 정도로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 그 작가들의 대표작보다 조금 덜 알려진 작품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영상 때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져요. 라이브는 색달라요. 아유, 맞습니다. 라이브는 정말 다르죠. 국내 미술계 장점과 단점. 맞아. 요거를 제가 놓쳤네요. 국내 미술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미술 시장이 더 커지고 작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예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작품을 사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한 점씩은 작품을 사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의 미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보는 모습은 컬렉팅, 구매 시장이 그리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잘 팔리는 작가들의 작품만 계속 시장에서 소구되고 있고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좀 선순환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국내 미술 시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아쉬운 현상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관객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정보를 소비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효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인스타그래머블한 전시들의 소비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작품을 좀 진중한 자세로 보려고 하는 관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서 이런 관객들이 추후에 세대 교체가 되고 컬렉팅 인구로 유입이 됐을 때 그때 미술 시장의 모습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미술계의 장점은 훌륭한 관객과 포텐셜이라고 생각해요. 정석원님, 라이브 방송에서 정우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네요. 자신만의 현대미술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식이 상당하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피 도너스님, 보통 미술계 트렌드나 동향은 유명한 오버그라운드 같은 쪽은 접할 수 있는데 국내 작가나 젊은 작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최근에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에코락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가 진행 중인데 에코락 갤러리가 신진 작가들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젊은 컬렉터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에코락 갤러리에서는 작품 할부 구매를 가능하게 한 첫 번째 국내 회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가 발굴과 새로운 컬렉터 발굴 두 가지를 다 잡고서 나아가고 있는 곳인데 에코락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전시를 통해서도 작가들의 정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아트페어 화랑미술제만 하더라도 줌인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39세 이하 작가 10명을 꼽아가지고 전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되게 흥미로운 작가님을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발견할 수 있는 루트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아시아프 같은 아트페어를 가봐도 되고요. 정민님, 10만 구독자 달성 시 공약이 있으시다면 10만 구독자가 된다면 라방도 조금 더 자주 하고 싶을 것 같고 저 그거 있어요.
제 채널에 종종 달리는 댓글인데 왜 한국 작가 안 다루세요? 라는 댓글이 종종 달려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외국 작가들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한국 작가님을 진짜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단과 협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심재현님, 한때 정원님 영상 덕에 뱅크시에 꽂혀서 영수증 프린트나 인쇄물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 곳곳에 뿌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었을까요? 그때 저 강연하는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거 보고서 사진 찍어서 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재현님의 그 프로젝트도 그렇고 최근에 마우리치오 카텔란 전시 진행됐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DM을 보내신 거예요. 카텔란 작품과 비슷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미술관에 전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참 재밌는 시도들을 하는 예술가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컬렉팅도 즐겨 하시나요? 컬렉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하지는 않았고 한 손 안에 꼽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님, 언제부터 예술 관련된 것을 관심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너 그림 잘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술 선생님이 국전 심사위원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학부모 상담을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하셔서 미술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미술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예술에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까지 하게 되고 미술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다 너 잘 그린다더군요. 그쵸. 그렇게 저도 시작했지만 미술대학에 가고 나서 세상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이아정님 너무 졸려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문화적 수다를 나눌 수 있어 좋았는데 쫓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너무 늦어져서 제가 지금 좀 급하게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차여서 하정님이 운을 너무 잘 띄워주신 것 같습니다. 니니님 예술의 중요성이란 퇴근해야 돼요. 예술의 중요성이란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대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담벼락으로 치킨 시켜 먹었던 거? 최애 영화는 무엇인가요? 신데렐라 타임이나 11시 2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애 영화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작품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거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었던 작품이었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네. 라이브 끝날 때까지 이 시스템에 적응 못하고 있는 모습. 어쨌든 이렇게 3명의 굉장히 걸출한 배우들이 출연을 한 작품이고요.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가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오히려 결함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플롯 자체는 평이하죠. 그냥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하나 이들의 연기와 대사들이 너무나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서 인생 영화로 꼽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는 가여운 것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나이님, 저도 그 영화 너무 좋아해요. 많은 이들의 인생 작품이기도 하죠. 안준영님, 간만에 양지르라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인스타도 있으시네요. 인스타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저 인스타그램 합니다. 3,368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해 가오리님, 야식으로 치킨 피자 고르신다면?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저 치킨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치킨 좋아하는데 최근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마 닭고기나 돼지고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환절기의 영향일 수 있는데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두드러기가 사라질 때까지 다 끊으셔라 라고 해서 못 먹은 지 한참 됐습니다. 다행히 두드러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킨이다. 아, 드시고 싶으셔서 물어보셨구나. 저의 취향이 궁금했던 게 아니. 네, 치킨 맛있게 드세요. 심해가오리님, 육류 항생제 때문에 종종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건강하세요. 오,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도 조금 자제를 해보기는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인스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전 사실 오늘 한 3명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86분이나 시청 중이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채팅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저와 같이 예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라방에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래요, 저거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서도 다양한 의견, 피드백 나누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가즈님, 에디터님 퇴근 시간. 아니, 요것도 목차에 있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 목차에 있습니다. 헐, 끝났다. 두드러기. 라이브에 80명 미쳤다.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라방 자주 해주세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걸 고려해보겠습니다. 첫 라방인데 너무 잘 진행해주셔서 잘 보고요.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 늦게 들어서 아쉽다. 요거 제가 편집해서 또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11시 반인데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 내일 또 일요일을 알차게 보내셔야죠. 오늘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